김정의 뉴스 쇼. 북한 조건 없이 첫 만남을 갖자. 대화를 하자. 우리말이 아니고요. 미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서 이토록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도 조건 안 걸 테니 당신들도 조건 없이 우선은 만나자. 상당히 강력하죠. 그런데 뒷말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매티스 국방장관의 차례가 올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표적인 비둘기파 대화파고요. 매티스 국무장관은 매파, 국방장관은 매파, 강경파입니다. 즉 나의 대화를 받지 않으면 지금 국방장관이 주장하듯 군사행동이 올 거라는 그런 경고를 한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파 뒤에는 반드시 따스한 봄이 오기 마련이죠. 봄이 오지 않으면 모든 건 얼어 죽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죠. 한반도에도 봄은 와야만 합니다. 북한도 그 섭리를 받아들이길 바라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중국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오늘 정상회담 갔습니다. 네.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데 예. 두 정상은 지난 7월 독일 G20 회의 때 그리고 지난달 베트남 에이펙 회의 때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북핵 문제 해법 그리고 경제 협력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사드 갈등 후에 양국 관계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 만남이라는 데서 아마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사드 앙금이 완전히 씻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동 성명은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아직 조율되지 않은 이견이 드러날까 우려한 때문인데요. 회담 후에 양국이 각기 내놓는 입장이 좀 주목되고요. 예. 한편 어제가 난징 대학살 80주년 날이었거든요. 예.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이다. 또 동질감을 갖고 있다고 연이어 말하고요. 노영민 주중대사를 직접 추모식장에도 보내는 등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요. 그래요. 한중 관계를 좀 단단히 하려는 의도, 취지가 보여요. 네. 오늘 정상회담에서 나올 내용도 주목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최순실 1심 마지막 재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오늘이 결심 공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에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네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후원을 강요하고 또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오늘 구형이 이루어지고요. 또 최 씨의 최후 진술 내용이 어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다시 영장실질심사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두 차례 기각이 됐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근데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나 김태효 전 비서관 등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검찰 수사 책임론이 적지 않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청구 그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라디오 재판정에 나왔던 우리 패널 변호사들은 지금 기료를 쭉 보면 우병우 전 수석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쪽으로 무게를 두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켜보죠. 마지막 포인트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에서 1.25%이던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비슷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증시도 좋고 미국 고용 상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은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러다가 금리 역전 현상 올 수도 있잖아요. 한국하고 미국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정부 차원에서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또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거든요.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하나의 광역도시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남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이른바 광역서울도라는 거대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요, 이틀 전에 자신의 SNS에다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짧은 글을. 아니 이게 뭔가? 남 지사가 뭘 포기한다는 건가? 온라인이 달아올랐죠. 알고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합쳐서 광역 서울도를 만들겠다. 따라서 경기도도 서울이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자 어제 하루 종일 찬반 논란으로 뜨거웠는데요. 자, 이 제안을 한 당사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한밤중에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셔서 아, 경기지사 출마를 포기하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네. 한밤중에 왜 그러셨습니까? 뭐 이걸 깜짝 쇼라고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예, 예. 저는 쇼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외국 기관들이 그냥 서서히 냄비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을 뛰어넘을 어떤 구체적인 비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올리자. 서울의 경쟁력을 올리고 부산의 경쟁력을 올리고 광주의 경쟁력을 올려서 예. 국제사회와 저기 동경, 뭐 상해, 북경, 뉴욕 이런 데하고 경쟁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남 지사님이 포기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포기가 되는 겁니까? 시작을 해야죠. 그렇지만 예. 이런 겁니다. 지방선거 때 아마 이 같은 주장에 공감을 하는 분이 서울시장이 되고 혹시 이런 주장이 또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우리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서울 광역 서울도 만들자. 예. 이렇게 추진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하나가 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가 핵심적인 이유군요. 광역 서울도 그렇습니다. 구상에. 네. 그래요. 근데 남지사님. 아울러 예. 주민 편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역교통청을 만들자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예. 이 교통 문제가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나눠져서 정책 세워서 안 된다는 얘기고요. 주거 문제, 상하수도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초광역 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방증이겠죠. 근데 그러잖아도 서울의 전체 인구 4분의 1이 몰려 있고 수도권의 50%, 2분의 1이 몰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 해야 한다 이런 마당에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부 서울 만들어버리면 이거야말로 진짜 서울공화국 돼버리는 거 아니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당장 이 소리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30년 동안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요. 예. 규제가 해도 계속 수도권은 커집니다. 경기도가 지금 1,300만이 넘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전국의 50%입니다. 예. 누르려고 이걸 규제한다고 해서 효과는 균형 발전을 하자고 했는데 예. 균형 발전은 안 되고 집중만 더 심해지고 무슨 결과가 있냐면 자, 수도권을 규제하면 그게 비수도권으로 좀 경제가 나눠지고 예. 기업들도 옮길 거 아니냐고 생각했더니 예. 거꾸로 다 해외로 갑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5개 권역,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서울, 예. 이 광역을 크게 집중을 해서 만들면서 예.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 생긴 이익을 지방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서 윈윈 해야죠. 수도권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지금 규제를 해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마당에 그나마 그 규제도 풀어버리고 서울을 더 크게 하나로 묶어버리고 하면 오히려 더 몰리는 거 아니에요?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몰리게 해서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과실을 예. 지방과 함께 비수도권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안들 특히 지금 균형발전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그거하고 부족합니다. 균형발전 기금 하면서
실제로 지금 재정 자립도가 높고 그다음에 기업이 많은 곳과 예. 아주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묶어서 예. 같이 발전시키는 방안 앞으로 차차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천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인천시까지? 인천까지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네. 새 지사가 되시면 서울시장 이제 새로 되시는 분하고 인천시장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다 이걸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제안이시군요. 논의하면서 결국은 나중이 되면 서울광역도지사 한 사람만 뽑으면 됩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분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당장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주권자들에게 위임받은 머슴이 포기 운운하는 건 이건 농담도 안 될 주권 모독이다. 경기 서울 통합은 고등유기체를 거대 아메바로 만들자는 이런 주장이다. 세계화 지방화 동시 진행 흐름에 역행하는 황당한 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반대하실 수 있어요. 보니까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뭐 전해철 의원도 그러시고 예. 또 양기대 시장님도 그러시고 민주당의 출마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제 일제히 반대하시던데요. 맞아요.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러한 고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시면 딱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예요.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너무 비대해지는 거 막자고 다른 데로 지방으로 옮기자 하셨던 거 아니에요? 수도를. 제 얘기는 뭐냐면요. 예. 그때 이 국가가 발전해야 되는 단계에서 고민할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너무 성장 잠재력도 없어지고 이 고령화 사회 때문에 예.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할 방향이 안 보이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 세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봅시다. 지금 세계의 거대 경제권들이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더 크게 경제력을 높이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이고 우리 뭐 경기도를 오히려 남북으로 나눕시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 이 발전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내다본 고민을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구상이시고 이제 네티즌들 댓글 쭉 보니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남경필 지사님도 아마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걸 알 거다. 근데 서울과 합치자라고 하면 일단 경기도 주민들이 땅값 올라갈 걸 생각해서 좋아들 하실 테니까 차기 경기지사 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제안 던지신 거 아니냐? 아니십니까? 이게요.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경기도가 먼저 제가 연정을 했잖아요. 연정을 예. 했다는 건 뭐냐면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경기도가요. 지금 오늘도 발표됐습니다만 안전 전국 1등이고 일자리도 11월 달에 만들어진 일자리 전국에서 만드는 거에 90%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어요. 예. 경기도가 지금 뭐 누구한테 곁눈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먼저 포기하고 더 크게 대한민국을 감싸 안자는 그런 제안이지. 아니 무슨 뭐 경기도가 뭐가 아쉬워서 뭐 제가 뭐 포기하자고 하겠어요. 이거는 아니,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남 지사님의 선거를 위한 이 제안 아니냐 뭐 이런 얘기요. 뭐 그거는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활발한 토론이 되는 아젠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잘게 쪼개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크게 묶어서 광역 대도시들을 전국에 산재시켜서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거냐는 미래에 대한 국가 전략의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과거로 가는 뭐 이런 청산이나 적폐 이런 것들이 선거의 쟁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략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그런 걸 바라는 건 맞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직 출마 선언 공식으로 안 하셨는데 공식이 되네요. 출마가. 설마 던져놓고 안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만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남 지사님. 오늘 주제와는 좀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30초 짧게 질문 드릴게요. 바른정당 네.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복당한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홍문종 사무총장도 역시 바른정당 탈당파인데 요직. 장제원 대변인 되신 것도 보셨을 테고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자유한국당이 개혁적 변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도로 친박당이 아닌 곳으로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친박당이 아닌 쪽으로 어쨌든 이분들을 등용했으니까 방향 잘 잡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 이런 쪽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통합의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렸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남경필 지사가 곧 바른정당을 탈당할 거다라는 소문이 이제 세간에 막 돕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아니요, 그런 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저는 개별적 통합, 탈당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개혁적 보수를 위한 통합 이것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가 이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입니까? 아니면 국민의당과의 통합입니까? 혹은 저는 보수 통합 우선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 이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당에서는 또 중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우선하자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 주장이 방법 우선순위의 차이이지 예. 방향성은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홍문종 사무총장이라는데 홍문표 사무총장, 표 사무총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이 또 술렁술렁할 만한 걸 남경필 지사가 던지셨어요. 참 선거운동 잘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슈를 계속 만들어야 계속 자신한테 언론의 시선이 쏠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지방선거 가까울수록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어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이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오는 23일까지는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여야가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는 하지만 표결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하지 않기로 한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2일에 본회의가 하루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날 보고를 할 수는 있어요. 체포동의안을. 그렇죠. 근데 표결을 하려면 본회의를 하루 더 잡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그 못 전이든 잡은 거예요? 후든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아서 그렇죠. 보고하고 또 다른 이제 본회의 때 표결을 하고 이렇게 최소한 본회의가 2번 열려야 되는데 예. 한 번만 본회의를 열기로 한 거죠. 한 번 더 여는 건 결국 합의가 안 된 거군요. 네. 그냥 안 열기로 합의를 한 거죠. 이 현행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회의를 2번 열기로 더 열어야지 가능한 건데 예. 추가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 다름이 없는 거죠. 자동 방탄국회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최 의원은 24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23일 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부터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사실은 저도 어제 좀 궁금했던 게 네. 뭐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임 대표로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 기류는 뭐였냐면 일단 합의는 한다. 본회의. 그렇죠. 표결에 합의는 하되 우리는 그냥 불참하겠다. 불참하겠다. 요거라고 그런 홍준표 분위기였죠. 대표도 얘기하고 장제원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합의조차 본회의 여는 거 합의조차 무산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봐야겠네요. 이 전사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인간은
일단은 허니문 기간이다입니다. 허니문 기간.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는 야당이든 언론이든 한 날선 비판을 좀 자제하는데요. 예. 이게 정당 원내대표도 좀 비슷합니다. 어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첫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우원식 원내대표는 나는 그런 민주투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잘 싸우자 서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어제 김 원내대표가 뉴스쇼에 출연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걸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그널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국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험악해지죠. 굉장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허니문 기간에는 가급적 싸우는 걸 좀 자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의 의견을 수용해줬다 이렇게 해주는 모양새를 취하. 일단은 허니문이었다.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갈 길이 구말리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여당 입장. 이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등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첫 1년의 성적을 좌우할 개혁 입법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 이것만 있느냐? 최지영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안철상 민유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또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취임 첫날 그 야당 원내대표하고 각을 세운다. 자칫 빈손국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갈 길이 구말리인데요. 1차 투표에서 턱걸이로 과반을 얻었잖아요. 한 표 넘겨서. 네. 그러니까 여전히 당내 의원 절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홍, 비홍, 친박, 비박 감정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친박 좌장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한다?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표결에 불참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본회의 여론과 의사일정에 합의조차도 동의를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협상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원내대표의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러나 국민 감성은 또 다른 문제다입니다. 국민들 감성. 이거 무슨 말인지 저 알겠네요. 네, 뭐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이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국회는 맨날 허구한 날 특권 내려놓게 얘기하면서 이 본회의 한번 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았다.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이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좀 특권 한번 시원하게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기득권 주장하지 않는 모습 한번 봤으면 하는 게 뭐 결국 국민들의 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정치권의 행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성태 전사에게 힘 실어주기. 예. 일단 자유한국당이 실어준 거고 네. 여당이나 국민의당도 협치를 위해서 일단은 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른바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화제가 됐던 IDS 홀딩스 투자 사기 사건. 투자자 수가 총 10,000여 명에 달하고요. 피해 금액만 해도 1조 960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FX 마진 거래. 그러니까 여러 외국 통화를 사고 팔면서 환차익을 얻을 테니 여기에 투자하면 달마다 배당금을 주겠다. 또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 이런 말로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다. 어제 대표 김성훈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5년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투자자를 모은 지점장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죠. 지금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부터 판결까지 뭔가가 수상하다. 이건 권력형 비리다.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DS 홀딩스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투자하셨어요? 저는 15년도 가을 10월에 투자했고요. 예. 지인이 뭐 2% 준다고 해서 갔었어요. 이익금을 원금의 2%를 주겠다 매달? 네네. 얼마를 투자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돈도 없는 사람인데 그 무렵에 어떻게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게 팔리는 바람에 너무 정에 무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떨렸는데 터지고 나서 알고 보니 전액을 다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상한테 받은 땅값을 네. 아니 얼마인지 대략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우신 거예요. 네. 너무 부끄럽죠.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더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투자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전혀 사기라는 걸 깨닫지 못하시고. 그렇죠. 그 뭐 행사 같은 데 가면 홍보 동영상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네. 그 유명한 분들 뭐 고위 공직자, 경찰청장 또 뭐 고위 국회의원들, 연예인도 있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때는. 그렇죠. 사기라고는 생각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실제로 2015년에 이제 투자하고 나서부터 이익을 처음엔 다달이 주긴 했습니까? 그렇죠. 실수 없이 주고 16년 9월 달에 그 대표 김성훈이 잡혀갔는데 잡혀간 뒤로도 계속 얼마나 당당한지 검찰이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못 주는 거다. 잠깐만 뭐 한 달만 기다려라. 석 달 기다려라. 그런 게 지금 이렇게 1년 2개월이 흘러가고 또 그 나머지 공범들은 15명 지점장들은 다 무죄가 났더라고요. 홍보하고 일단 그 김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15년. 이 결정도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사형도 모자라요. 지금 다른 피해자들 정말 저는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만 자살하고 죽고 지금 또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네, 7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7명 돌아가시고. 네. 길에서 노점에서 솜사탕 번데기 장수해가지고 벌은 1억 5천을 30년 동안 벌은 거를 아이고. 한숨에 날리고. 아이고. 그 번데기 장수, 솜사탕 장수 이런 거 해가지고 번 돈까지 다 투자하셨다는 건데 지금 청취자들 뭐 의견도 들어옵니다만 이게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데 사기를 이 사람들이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업체 자체가 불법이다. 피해자들도 그거 높은 수익 준다니까 불법에 투자하신 거 아니냐. 이런 문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 어리석으니까 이렇게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식 보험회사 직원들이 또 다른 어떤 파생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당한 사람들도 너무 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정식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보험회사 물건의 하나인 것처럼 상품의 하나인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네. 여기에 수당을 많이 주니까. 수당 많이 주니까. 아이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672억의 사기를 2014년에 기소됐을 때 그거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그 672억 원 사기 쳤을 때 그걸로 끝났어야 할 것을 집행유예 풀어주니까 나가서 사기 행각을 계속한 거예요. 네, 그 2년 동안에.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투자한 사람이 물론 어리석어서 당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검찰은 뭐하고 뒤 봐주고 법망을 피해갈 길을 요리조리 터주고 지금 또 터지고 난 다음에도 또 뭐 무죄 판결 내주고 말이지. 선생님 조금 진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 지금 더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인들과 경찰들까지 구속이 되고 또 그 유력한 사람들 이름이 막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보니까 지금 구속이 된 사람은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의 보좌관, 그다음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모 경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뇌물 받고 뒤를 봐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근데 이 정도가 아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뒤를 봐주는 배우들이 더 있다라고 지금 피해자들은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보좌관이 때때로 투자자들 쫙 모아놓고 이게 안심하는 회사다 하고 홍보해주고 걱정할 거 없다고 투자하라고. 변홍전 전 국회의원에게 3억 3천이 간 게 현찰로 간 게 그 검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거 건드리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게 이제 피해자들의 주장이고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피해자들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선이 아닐 거다. 뒤에 배우가 훨씬 많을 거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완전히 권력 경필이고 끝까지 밝혀질 겁니다. 그 재판부가 지점장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내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대표자와 피해자들 중간에서 투자자 모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리도 속아서 한 일이다. 이거 사기인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게 법원에서 통한 겁니다. 그래서 무죄 받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피해자 목록에 이 지점장들은요. 투자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 좋은 데다 왜 돈을 미리 다 빼서 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 진짜 이걸 모르고 사기를 이 사람들도 당해서 투자자 모집한 거라면 이 좋은 거에다가 왜 자신들은 한 푼도 투자 안 했겠냐? 네. 그러네요. 투자금이 없어요. 그 판결문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요? 다 돈 잃고 돈 없는 거 알지만 뭐 또 2심도 있으니까 2심에 잘해봐라 그러고. 제가 지금 볼게요. 제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네요. 판사가.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이렇게 한 데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절규를 듣고도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고심 2심이 있으니까 그때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대응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판사께서. 네.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무죄를 주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예요. 이 15명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가진 로비하고 뭐 별짓 다 한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예, 그럼 피해자들은 지금 뭐 수사도 못마땅하고 법원의 판결도 못마땅하고 피해자들이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어떤 거 바라세요? 정의로운 판결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밝혀질 때까지 싸울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네.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을 남긴 채 그냥 15년형 나머지는 무죄 이렇게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요즘 사기 사건 피해자들 인터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이게 경기가 수년째 안 풀리면서 이런 사기에 더 많이 휘말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IDS 홀딩스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분 익명으로 만났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요사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내복 착용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네. 입으셨어요? 굳이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늦가을부터 항상 있습니다. 늦가을부터? 네. 왜 그렇게 서둘러서 착용을 하세요? 입으면 좋아요. 네. 좋아. 이분은 저 내복 입기 캠페인 홍보대사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입었습니다. 그래. 네. 아주 현명합니다. 네. 환경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내복 간단한 거든 뭐 아래 위 하나 정도라도. 김현정 PD는 입었습니까? 저는 오늘은 안 입었어요. 오늘은 좀 풀린 것 같아서. 근데 추운 날은 꼭 입습니다. 어제까지 입으세요. 벗지 마세요. 네, 봄까지 벗지 마십시오. 네. 예, 내복 입기 캠페인 잠깐 하고 넘어갔고요. 오늘 사건도 좀 심각한 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7, 80년대 이제 불황인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시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노동도 시키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해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곳. 네. 근데 왜 갑자기 그걸 골라오셨어요? 며칠 전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예.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 강제실종 보호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비중 가입하라는 권고를 하기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기에 지금 이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다시 나서야 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것을 지금 다시 꺼내야 할 정도로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해야겠는데요. 기억을 좀 되살려보죠. 네, 75년부터 87년까지 부산에 있었던 불황인 수용소입니다. 뭐 거린이나 뭐 앵벌이, 껌파리, 구두닦이 등을 이제 불황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호시설도 아닌 그 수용소에 가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두 닦는데 그게 왜? 껌을 파는데 왜? 이런 그렇죠. 거죠. 당시가 이제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5년이죠. 그리고 이게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아니고요. 이제 고작 훈령이 법적인 근거였어요. 어떤 훈령이었어요? 내무부 훈령 410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황아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인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부산시와 이 형제복지원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불황인 수용 보호 위탁 계약인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부산에 있던 경찰 공무원들이 불황인을 단속해서 형제복지원에 보낸 거고요. 자기들이 그냥 판단해서 불황인이다 싶으면 다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에 감금 수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 86 아시안게임 또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불황인 단속에 나서면서 이 형제복지원 수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탄로가 났어요? 이 만행들이? 87년 1월입니다. 한 검사가, 현직 검사가 우연히 산 중턱의 작업장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수용자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2달 후에 이 형제복지원 직원이 원생 한 명을 구타에 숨지게 만들었고 참다 못한 35명이 탈출합니다. 이 탈출에 성공한 원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복지원이 폐쇄됐죠.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좀 살아나시죠? 형제복지원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운영됐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나마도 아주 비정상적, 비인간적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명목은 불황인 선도니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시에 굉장히 이상하게 운영됐습니다. 우선 끌려간 사람들이요. 기차역 대합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또 시장에서 음식 먹다가 끌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불법 감금이죠. 그렇죠. 심지어 저녁에 집 밖에서 동네에서 뛰어놀던 아이들까지 잡혀갔습니다. 아니 저녁에 뛰어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애들을 왜 잡아가요? 증언에 따르면요. 당시에 이제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전화기가 집에 없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 밖에서 놀면서도 자기 집 전화번호를 몰라요. 너 지금 이 시간까지 놀고 있는데 집 전화가 뭐야? 이런데 몰라요. 이러면? 그리고 집 주소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이니까. 그런 경우에 집 없는 아이라고 하면서 다 잡아갔다는 거죠. 아, 너 집이 없구나 이러면서 수용소로 보내요.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멀쩡한 사람까지 끌고 갔을까?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이요? 네, 일단 불황인인 저하고 관계없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만 시키면 국가에서 인원수대로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건데요. 일부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형제복지원에 불황인이 아닌 일반인이 무려 98%였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98%가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라는 증언. 형제복지원은 이제 수용 인원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요. 해마다 20억 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용만 된 게 아니고요.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또 당시 원장이었던 박인근 자기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든다면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또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의 중노동을 시켰다고 하는데 못 견디고 탈출하려고 당연히 했겠죠. 이런 경우에 굶기고 때리고 심지어 살해한 후에 안매장까지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이게 12년 동안 운영하면서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무려 551명입니다. 여러분 확인된 사망자만 무려 551명. 더 충격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중에 일부, 시신의 일부는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았고요. 300에서 500만 원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구타당하다 숨진 사람은 아예 팔아버려요. 시신을.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네요. 그런데 형제복지원 문제 알려지고 87년에 문을 닫았잖아요. 30년 지났는데 인권위가 다시 법률 제정을 권고했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첫 번째 이유. 지금까지 알려진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끔찍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형제복지원에 최대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용됐는데요. 이 원장이 헌병 부사관, 예전에 하사관이죠. 하사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대처럼 조직을 나눕니다. 중대, 소대 나누고요. 또 중대장, 소대장, 총무, 조장, 소대원 이렇게 상명하복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이제
아동이 많았어요. 청소년과. 그래서 아동 소대, 청소년 소대는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기를 잡는다면서 매일 구타했고요. 아이들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팬티와 러닝셔츠 그리고 운동복 한 벌 고무신이 지급된 게 전부고요. 겨울에도 다른 옷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요. 예. 원생들이 손발 동상으로 고생을 했죠. 당연히 그랬겠네요.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꽁보리밥에 반찬은 썩은 듯한 냄새가 났고 또 소금 뿌린 깍두기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 피해자는요. 예. 동료 수용자가 잠자는 매트리스 밑에서 쥐의 새끼를 발견하고 참 이게 보약이라면서 산채로 먹기도 했다. 쥐새끼를?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열악한 환경이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요. 예. 잡히면 구타를 심하게 당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탈출해서 며칠 동안 밖에 있어도 어떻게든 잡았다고 합니다. 예. 또 심장병을 앓는 그런 수용자의 경우에도 약은 감기약만 처방했다. 어디가 아프든 주는 약은 그냥 감기약이에요. 굉장히 열악했던 거죠. 정말 열악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네요. 형제복지원. 이게 굶기고 구타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도 빈번했는데요. 성적 학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성적 학대까지 빈번하게 있었고 또 아까 사망자 숫자가 12년 동안 551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하지만 피해자들은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하나, 이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요. 이게 부산 지역의 구청 직원이나 경찰들이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적극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제 불황인을 형제복지원으로 보내면 고가 점수가 쌓여요. 고가 점수가. 네, 그래서 승진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잡아갈 때마다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고 잡아간 사람한테는 고가 점수도 주고 이러니까 점점 인원은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도 부산진 경찰서 앞에서는요. 예. 왜 나를 3번이나 잡아갔냐. 사과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 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밝혀진 것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원장이었던 박인근, 예.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2차례나 받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전국 불황인 복지시설 연합회 회장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도 지냈는데 예. 당시 87년도에요.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밝혀질 즈음에 원장실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원장실에서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원이 넘는 각 예금 증서, 달러, 엔화 등이 발견됐는데요. 그 당시 돈으로 여러분. 그 당시 돈으로 20억 원 현금 뭉치가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지금으로 치면 200억 원 이상인 거죠. 현금, 예금 증서, 외화 등등이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박 원장이요. 2년 동안 국고보조금 39억 원 중에 11억 원을 횡령했고 또 수용자들을 감금한 혐의만으로 구속 기소됩니다. 각처에서 구명 시도가 이어지죠. 청탁 전화도 들어왔는데요. 심지어 당시에 그 검사가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 부산지검장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네,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었고 의장까지 그 당시가 했죠. 검사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윗선으로부터 이제 수사 축소 압박이 들어온 건데요. 박희태 당시 검사장 등을 비롯해서 징역 10년에서 15년 구형해라. 또 횡령액도 11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으로 줄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검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합니다. 검사들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물어봤더니 여전히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요. 결국 검찰이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6억 원의 형을 구형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10년형 그리고 벌금 6억 원 형이 선고됩니다. 나름 중형이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 관심이 좀 이제 잦아들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형량이 점점 줄었고요. 심지어 대법원에서는요. 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합니다. 재판이 7번이나 열렸지만 벌금형은 사라졌고요. 또 징역도 2년 6월형으로 처음에 비해서 4분의 3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대법원 최종 판결은 벌금은 하나도 없고 형량 2년 6월 땡. 그렇습니다. 감금은 무죄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감금이 불법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왜 시설을 폐쇄하고 수용자 풀어줬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 거죠. 외압도 있었다는 증언도 막 쏟아지고 이러는데 하나도 그건 수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손방망이 처벌하고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박인근 전 원장이요. 2년 6월 만에 출소했는데 그 후에 재기에 성공합니다.
제기를 해요. 예,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요. 예. 기존 법인을 재인수하고 또 법인 이름을 여러 번 바꿔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을 운영하는데 재단을 또 세웠어요. 나와서? 네. 자산 규모가 1,000억 원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셋째 아들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첫째 딸에게도 이제 학교 법인을 이제 넘기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재산들이 이제 상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 박 원장이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협의체 회장도 지냈습니다. 근데 이 회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추종을 하고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박 원장을 추종했던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 부산시도 박 원장을 비호했다는 의심을 샀는데 이게 박 원장이 세운 이 재단이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익 사업을 했고 또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장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영리복지법인이 100억 원대 대출을 받는 게 지자체의 영향력 없이는 쉽지 않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게.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공무원 10여 명이 처벌받았는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소개를 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손탐정. 그렇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구제도 전혀 없었는데요. 미흡했던 게 아니라 아예 전혀 없었어요, 피해자 구제가. 놀랍죠. 형제복지원 폐쇄될 때 이곳에 수용했던 사람들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쫓겨났다고. 거기서 노동 엄청나게 시켰다면서요. 근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사과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학대 중노동 시달리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인데 그 후에 30년 지나도록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그렇게 망가져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 갖고 뭐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말기잖아요. 87년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정권이 궁지에 몰렸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까지 부각되면 정권 비판 여론이 매우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그냥 피해자들을 실제 불황인으로 낙인 찍고 무시해버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취자들 중에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청취자들, 젊은 청취자들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형제복지원 사건 인권위가 진상규명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마무리하죠. 슬프게도 형제복지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네. 이게 참 큰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대구 희망원, 대전 성지원, 장항 수심원 등 비롯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조차 이렇게 제대로 진상규명 못하면 다른 유사 사건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지난 국회에서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다시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었어요? 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진선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는데 국민들이 관심 보이지 않으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인권위 권고도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 통과돼서 진상규명 제대로 되고 피해자들의 30년 된 한도 풀리길 기대합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고 충격적이네요. 형제복지원 사건을 오늘 다시 더듬어 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맑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선명한 하늘.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 지금 당신의 빈병 반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병의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자원 순환으로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7794님 여기 부산입니다. 제 지인도요 중학교 때 파출소에 끌려갔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진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와, 1501님도 이분은 당하셨네요. 저도 어렸을 때 부산에 놀러 갔다가 역전에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다가 도망친 기억이 나네.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도망쳤대요. 그때 도망치지 않았으면 형제복지원으로 갔을 겁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증언이 쏟아질 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수용되고 고통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대로 된 처벌도 조사도 없었다는 게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IDS 홀딩스 피해자의 인터뷰 들으시고는 사기는 답이 없습니다. 은행보다 수익 높다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이승철 님이 따끔한 한마디 주셨어요. 남경필 지사의 광역 서울도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경기도 분들 의견 주십시오 했더니 5382님 가평 사는데요. 경기도 외곽 지역 생각은 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서울로 다 통합해버리면 경기 북부는 더 소외될 거다. 이런 문자들을 김성진님 용인 시민입니다. 분란만 일어나는 거 아닐지 좀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들 들어오네요.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문자가 대체적으로는 많은데 남경필 지사는 가능하다. 한번 토의는 해보자. 이런 제안. 예. 아까 제가 길거리에서 할아버지 쓰러져 계신 분한테 패딩 벗어드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린 정말 기특한 중학생 얘기 조금 이따 인터뷰 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칭찬이 쏟아져요.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학생들 어제 미담 들으셨죠? 네. 굉장한 화제였잖아요. 네. 와, 그러고 보면 우리 길거리에 누구 쓰러져 계시고 이래도 실은 그냥 술 취해서 그렇게 일어나겠지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 많은데. 그래도 신고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은 온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이 아이들은 이 추운 날 패딩까지 벗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네. 모셔다 드리고 잠시 후에 인터뷰 듣고 가세요.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두 검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한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사망한 김홍영 검사 얘기고 또 한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법률보좌관으로 재직했던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입니다. 김홍영 검사, 변창훈 검사. 예. 김 검사는 2년차 초임 검사였고 예. 변 검사는 20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였죠. 김 검사는 지난해 5월 19일 사망했고 변 검사는 지난 11월 6일 사망을 했습니다. 두 검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망한 뒤에 검찰 내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검찰 내 반응이 정반대였는지 그걸 다뤄볼까 합니다. 검찰 내 반응이 정말 정반대였어요? 어떤 식으로요? 김 검사의 사망 이후 검찰 내 게시판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예. 당시에 의정부지검 소속이었던 임원정 검사가 어느 젊은 죽음에 바치는 조사라는 제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지만은 애도의 추모 댓글은 별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김홍영 검사가 왜 죽었길래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길래 그랬는지가 궁금하다. 부장검사의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맞아요. 여러분 저 인터뷰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네, 가족이 나와서 인터뷰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원정 검사가 어제 다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홍영 검사님의 황망한 소식을 접하고 그 흠앙한 죽음이 애달파 2016년 5월 19일 어느 젊은 죽음에 바치는 조사란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제 글에 댓글을 달면 위험해진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댓글이 그리 안 달렸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반면 변 검사가 사망한 뒤에 두 검사가 추모의 글을 올렸고 그 글에는 댓글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렸고 조회수도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그래요. 검찰 내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대조적이었습니까? 이런 사실이 사실은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은 검사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자세하게 공개를 어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들어 검찰에 있었던 직접 경험했거나 들은 얘기들을 페이스북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세금의 진실이라거나 그들의 수익 모델 혹은 영업 방법 이런 글도 있는데 다섯 번째 이야기가 검사 야 니네들이 인권을 알아. 이게 이제 5-1과 5-2로 연재된 글이거든요. 와, 제목 세네요. 검사 야 너네들이 인권을 알아? 예.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검사의 죽음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 두 사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청 분위기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한쪽 변 검사 사망 이후에는 검찰청장들이 예정된 체육 행사 등도 취소하고 추도 분위기를 몰아갔는데. 그러니까 20년 차 변 검사도 역시 수사 압박 이런 거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렇죠. 변 검사는 사법 방해를 한 혐의의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제 영장 심사가 예정된 상태였고요. 예. 여기에
김 검사는 부장 검사의 지시 압박을 이제 하도 뭐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케이스. 두 사람 다 스트레스는 맞지만 그 스트레스가 달랐던 거예요. 스트레스도 달랐고 검찰청 내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검찰 내 반응이 정반대였을까요? 우선은 뭐 아무래도 2년차 초임 검사, 20년 넘는 검사의 경력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병 검사의 경우는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근무 2년만으로도 전국의 많은 검사들을 알 겁니다. 일단 아는 사람이 많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두 검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검사를 바라보는 검사들의 시각이? 예. 김 검사의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초임 검사의 나약한 결정이라고 보는 반면에 아니 상사가 그거 그렇게 시킨다고 그걸 갑질이라고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식들이 깔려있다. 검사가 그것도 못 견디고. 검사가. 예. 병 검사의 죽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억울한 죽음으로 보는 거기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억울한 죽음으로 본다. 근데 실제로는 병 검사의 경우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그걸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피의자 신분이었잖아요. 국정원에 파견돼서 그 엉터리 사무실을 만들고 엉터리 서류를 그렇죠. 꾸며놓고 검사들을 그리로 데려가서 수사를 못하도록 사실 방해한 거잖아요. 예. 김 검사는 검찰 내 갑질의 희생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훨씬 더 억울하죠. 억울한 걸로 치자면 초임 김 검사가 더 억울한 건데. 그런데 검찰 내부의 주된 분위기는 달랐다는 거죠. 한 중견 검사는 김 검사의 사건의 경우 그 김 검사의 갑질을 한 부장 검사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병 검사 사건은 병 검사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검사보다 징계를 받아 해임된 부장 검사가 억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변 검사는 사법방해 혐의,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변 검사가 억울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세 번째는 좀 구체적인 얘기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검사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반응의 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 검사는 시키는 대로 위조 사무실을 만들고 위조 서류를 만들고 했잖아요. 예. 시킨 대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검사들이 아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동병상련을 가지는 반면에 아래 검사는 아니 검사가 된 놈이 그것도 못 견디냐는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그러니까 변 검사는 뭐 나쁜 일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그거 시켜서 한 거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는 것에 감정이입을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이게 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좀 구체적인 이 얘기고 김 검사의 죽음을 애도할 경우에는 앞으로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기에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지 않겠냐. 네 번째는 김 검사를 애도하려면은 남부지검의 지휘 라인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당시 지휘 라인 문책은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안 됐죠. 부장검사는 뭐 서울고검으로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가 해임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직속 검사, 부장검사. 예. 검사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면서 자천성 인사를 당하니까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이 일로 인해서는 징계 처분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요. 그래요. 차장검사는 오히려 정권이 교체된 뒤에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에서 동기들 중에 선두주자로 검사장에 승진해서 법무부 요직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잘 좀 안 맞죠.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전모 검사. 예. 이때 검사장이 사표를 냈고 차장 검사는 고검으로 좌천됐다가 선두그룹이었는데 승진 못하고 결국 나갔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폭 부두목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맞아요. 검사장 좌천됐고 차장은 결국 선두그룹이었는데 승진 못했는데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좀 반응들이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의 글이 많습니다. 그래요. 권영철 선임 기자의 마무리. 이게 검찰의 문화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문화. 그렇게 피의자는 온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피해를 당한 후배 검사에 대해서는 다들 눈치를 보면서 애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위기. 특히나 이게 검찰청 뒤에 있었던 일들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건 나중에 뭐 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여러분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중학생들이 등굣길에 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 한 명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노인에게 자신들의 패딩을 벗어드리고 업어서 집까지 모시고 간,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심지어 이 중학생들 그날이 학교 기말고사였답니다. 대단하죠? 어제 국회의원 표창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그중에 한 명을 연결해보죠. 전농중학교 1학년 엄창민 군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엄창민 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창 받기로 한 거 소식은 다 들었죠? 네, 들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처음 받는 거라서. 그래요. 대단해요. 우리 엄창민 학생하고 또 누구하고 그 선행의 주인공입니까? 2학년 정호균이랑 1학년 신세현이요. 신세현 학생, 정호균 학생 이렇게 3명. 네, 정호균이요. 그래. 그러니까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월요일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매일 걷는 등굣길을 그냥 셋이 걷고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런데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땅바닥에 누워 계셔갖고 불안해서 가서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더니 숨을 안 쉬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길에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길 중간에요. 그냥 인도 중간에? 네. 웅크리고? 대자로 그냥 대자. 대자로 누워 계셨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말이죠.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가서 이분이 숨을 쉬시나 안 쉬시나를 볼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누워 계시면 동상 걸릴까봐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깨랑 가슴 쪽으로 좀 쳐드린가 숨을 쉬더라고요. 숨을. 이렇게 쳐드렸어요. 가슴을 이렇게 툭툭 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추울까봐 제가 친구 보고 잠바 좀 벗어달라고 하고 입어드렸어요. 잠바를. 누구 잠바 벗었어요? 신세현. 세현이 잠바를. 아니 창민 군 거 말고 왜 세현 군 걸 벗으라고? 제가 그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를 제 품 안에 안고 있었어요. 그 창민이가 할아버지를 안고 세현아 너 패딩 좀 벗어봐. 근데 그날이 정말 추웠고 저도 기억하는데 월요일이 정말 추웠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걸 선뜻 벗어서 할아버지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세현 군이 바로 벗어서 드린 거예요? 네. 착하네. 그래서 덥고. 그 할아버지네 가족분이 나오셔서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할아버지 가족분은 어디 계시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 어떤 가게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저보고 가족분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근처에 가게 하시는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이 할아버지 내가 집 안다 이러면서 가족을 데리고 오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없고 이제 정호균이라는 사람은 제 가방이랑 잠바를 들어줬어요. 호균이는 그 나머지 짐 다 챙겨가지고. 네. 할아버지 댁에 모셔다 드렸어요. 네, 같이요. 같이 셋이. 아니 아무리 뭐 체격이 커도 중학교 1학년이면은 저 어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거 업고 움직여지든가요, 창민군? 처음에 좀 힘들었죠. 계단 올라갈 때가 좀. 그래도 집까지는 업어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업었어요.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착해. 그래서 할아버지 모셔다 드리니까 그 가족들이 뭘 하세요?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서 학교 갔어요? 네, 학교 가야죠. 지각이네. 근데 그날 시험이었다면서요? 네. 어떻게 했어요? 1교시 시험? 저는 1학년이라서 시험 안 봐요. 시험 날이었는데 시험은 안 봤어요? 네, 저희는 시험 안 보고 정호균이라는 애는 2학년이라서 시험 봐요. 호균이는 나이는 같은데 학년이 위에요? 아니 그게 아닌데 네. 저는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요. 네. 그냥 낮췄어요. 한 학년을 낮춰서. 네. 그래서 호기는 2학년이라서 호기만 시험 봐요. 저희는 1학년에서 시험 안 봐요. 그렇구나. 저기 정호균 군 혹시 지금 옆에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호균이 좀 잠깐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정호균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날 시험에 늦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괜찮게 봤어요. 시험 몇 점 맞았어요? 80점 맞았어요. 80점 무슨 과목이었어요? 역사요. 역사 80점. 아유 잘했네. 괜찮네.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이날의 사연을 다 말씀드렸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잘했대요. 잘했다고. 그게 잘했다 이렇게만 하세요? 네. 아니,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구체적으로, 아유, 우리 호균이 잘했다. 호균은 어쩌고 저쩌고 말씀 안 하세요? 네, 그냥 잘했다고만 해주셨어요. 잘했다고만. 반찬을 좀 더 푸짐하게 해주시거나 뭐 이런 변화 없어요? 네.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찌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정호균 군. 근데 그날 굉장히 추웠잖아, 호균아. 네. 힘들진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좋은 날씨에 누워 있어서 좀 걱정돼서. 근데 거기 지금 어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럴 시간이었는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던가요? 네, 그냥 쳐다만 보시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어른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 어른들 보면서. 왜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어른들이 저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왜 어른들은 아무도 저 할아버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지? 왜 무심코 다 지나가지? 참 이상했어요. 네, 이상했어요. 그래요. 제가 이 말 듣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노숙인이든 또 술 취해서 앉아 계시는 분이든 이런 분들 사실 보거든요. 전 뭐 저 사람들 저러다 집에 그냥 찾아가겠지, 아니면은 그냥 저렇게 원래 사는 노숙인이겠지 하고는 우리는 무심코 지나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눈에는, 학생들 눈에는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은데 왜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꿈이 뭐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떤 꿈을 꾸든 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맑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잘 안 될 수가 없죠. 그 꿈 응원하고요. 아주 잘했습니다, 호균 군. 네. 예, 창민 군 끝으로 바꿔줄까요? 네. 예. 여보세요? 창민 군. 네. 창민 군은 꿈이 뭐예요? 저요? 가수요. 가수! 와, 아이돌 가수 이런 거? 네. 와, 그럼 나중에 저 TV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멋진 그 스타의 모습으로 TV에서 볼 수 있길 바라고 정말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른들 대표해서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밝게 선하게 커주세요. 네. 그래요. 귀엽죠.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전농중학교 엄창민 군, 정호균 군 만났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진 못했지만 패딩을 벗어준 신세연 군, 이 세 학생들 칭찬 듬뿍 보냅니다.